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강의를 들을까 말까. 둠칫 두둠칫 데니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사반 여러분. 네, 오늘도 심리학입니다. 요즘은요 학교에 새로운 생물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땅을 보면요 막 개미들이 왔다 갔다 댕기고, 이제 꽃 주변에는 벌이 댕기는데요, 이 제 연구의 벌들은 클래스가 틀립니다. 여기 벌들은 그냥 꿀벌이 아니라 호박벌들이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이제 꽃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새로운 친구들이 보여서 많이 반갑기도 하고, 정작 여러분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조만간 같이 뭐 개미들 볼 날이 있겠죠. 조만간 오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요, 수업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조카가 한 명 있거든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지금은 좀 커서 6살이나 됐는데, 이제 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지, 그 조카를. 근데 조카가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근데 그때 이제 떠오른 것이 그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심리학 학문 배울 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걸 배웠었어.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론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론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이론을 보면 여러분들 뭐 동생은 아마 나이가 좀 있을 거고, 이제 조카나 아니면 친척 동생, 엄청 먼 친척 동생들, 나이 어린 동생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을 보고 나서는 그 동생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에 2단계에 있구나, 이거를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조카 보면서 지금 우리 조카는 2단계에 있고, 지금은 전조잡기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자, 처음에 보시면, 네, 여기 한 아이와 어머니가 계시네요. 자, 아이가 지금 어머니의 손을 보고 있고, 뭐 손을 만지작거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손을 보면서, 이 손이 엄마 손인가? 뭐 이 손은, 내 손보다 크다? 아니면 그냥 뭔가 물체로서 이건 뭘까? 만지고 싶은 욕구, 이런 걸로 만지려고 하는 걸까요? 피아제라는 학자는 이제 이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이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라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 발달이라는 단어 속에 발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다 알죠? 발달이 무슨 의미인지. 근데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은요,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천적으로 우리가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고 이러면서 신체적으로 성숙해지죠?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점점 스스로 자라나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학습하고, 혹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몸을 키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후천적인 발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학습처럼 우리 후천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지 발달 이론은 무엇이냐? 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장 피아제시라고 나와 있죠. 자, 이분이 이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고요. 자, 실제로 이 이론을 정립할 때 교수님이 자신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관찰한 거야. 뭔가 그 관찰을 하면서 이 이론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아이들을 몰랐겠죠. 관찰됐는지. 어쨌든 그래서 뭐
뭔가 실제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론에서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봐라 하면요. 자, 스스로 외부 세계를 탐구해 나가는 작은 과학자다. 누구와? 개인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자라날 수 있는 거야. 작은 과학자라는 거는 혼자 스스로 뭐 가설도 세워보고 그 가설에 대해 입증도 해보고 스스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인지가. 누구 외부에서 힘이 오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개인이 스스로 발달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인 스스로 인지 발달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고요. 나중에 이제 비고츠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이거와 좀 입장이 달라요. 그분은 뭔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가 발달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는 우리 아까 성숙이라는 거 봤었죠. 발달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스스로 자라나는 거 그런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하면요 그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인지 발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지 발달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 인지 발달하면요 인지 구조가 조직되는 것입니다. 인지 도식이 조직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그럼 인지 구조가 뭔데요 또? 그 인지 구조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구조인데요. 어떤 구조냐면 뭔가 지각한 것을 통합적으로 혹은 위계적인 형태로 조직한 것.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된 것이 모여서 한 데이터를 이루겠죠. 그 데이터 자체를 인지 도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데이터가 형성됐어. 그러면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뭔가 건물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 건물 속에 방이 여러 개 있고, 이 방에는 이 정보를 입력하고, 저 방에는 이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구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형성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틀 자체가 도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 틀을 가지고 정보를 조직하기 때문에 그 조직하는 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구조, 도식,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뭐 어떤 거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시스템,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바깥에 어떤 것을 지각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자, 사람이 인지 도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인지하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것을. 그래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사람이 보고 이제 머릿속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사람이 받아들이면요. 이 사람은 자기 머리 안에 인지 도식이라고 존재한다 했잖아요. 인지 시스템이. 그 시스템에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을 건물이라고 봤을 때 이 건물의 한 방에 새로운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정보를 넣어주면서 그 현재 머리에 있는 시스템과 이 정보를 동기화시키는 거, 이것을 평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평형화를 이루었다고 보면 돼.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딱 길을 가다가 어두운 데를 가고 있는데 뭐랄까 저기 뭐 초록불이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시골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초록불이 혼자 막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그걸 봤을 때 선생님은 생각을 하겠죠. 아니 저 초록불은 정체가 뭐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저 초록불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상황은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불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 정보와 내 인지구조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불평형. 근데 이제 저 불이
내 쪽으로 오는 거야. 헉! 점점 오는 거야, 가까이. 눈앞에 왔는데, 익숙한 애였어. 반딧불이었네. 그 순간 이제 머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 초록불은 정체는 반딧불이었다. 그러면 반딧불이 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온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은요, 이제 이 새로운 정보와 내 머릿속의 인지 구조가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평형 상태라고 해서 아까 봤던 우리 PPT에서 봤던 거 있죠? PPT에서 봤던 거 여기서 평형화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정보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즉 어떤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을 평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이 평형화를 하기 위해서, 즉, 어떠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인지 기능. 뭐냐면요. 뭐야? 형이 여기서 나와. 예, 그래서 정보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사람 머릿속에 받아들이면 평형화된다 그랬죠? 평형화는 정보와 인지도식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즉 어떤 정보를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평형화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어떠한 인지 기능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화와 조절. 이 두 가지 인지 기능을 가지고 평형화를 이루는데요. 그러면 동화는 뭐고 조절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화입니다. 자, 동화 익숙하죠? 뭐 페어리테일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요. 자, 이제 가정을 봅시다. 여러분 뭐 조카나 한 2살짜리 2살은 너무 어린가? 자, 한 6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조카 딱 나이네. 선생님 조카가 있는데요. 자, 그 나이의 아이가 이제 머릿속에 인지 도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파란색 부분이 현재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 도식이에요. 자, 이 인지 도식에 새로운 정보를 넣을 건데요. 자, 어떤 정보냐면 따다 귀여운 강아지죠? 선생님 저 여름에 놀러 갔다가 거기 펜션에 있던 강아지입니다. 너무 졸기였어. 그래서 어쨌든 이 강아지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라는 정보를 이 아이가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강아지는 동물이잖아. 동물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아지라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동물 범주 아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뭐야? 저 강아지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강아지라는 존재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 이해되잖아. 동물이라는 거 범주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인지 도식에 그대로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아지를 지닌 정보를 머릿속으로 도식으로 넣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동화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도식에 맞추어 저장하는 것. 이것을 동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도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저 파란 부분의 영역, 이 안에 충분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영역 전체가 뭔가 변화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인지 기능을 동화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조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조절은요. 자, 또 아까 그 같은 아이야. 그 같은 아이가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강아지라는 개념을 습득했죠? 동화 기능을 통해서 동물 범주 아래에서 이제 개념을 받아들였잖아. 그 아이인데요. 자,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얘가 이제 도시에서만 살다가 처음 시골을 간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처음으로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라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도식 속에는 나무라는 정보를 받아들일 도식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엔 동물밖에 없어. 동물 범주의 아래에 있는 뭐 사자나 강아지나 호랑이 이런 거밖에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려면요. 이렇게 새로운 도식 부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원래 파란색 부분은 원래 갖고 있던 도식이고요.
이 나무라는 정보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저 빨간색 부분의 도식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무로서 받아들인 건데 나중에 뭐 식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식물 밑에 나무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겠죠. 어쨌든 이 조절이라는 인지 기능은요. 기존에 있던 도식에다가 도식을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만 있었는데 지금 빨간색까지 있어서 변형됐다고 보는 거야. 원래 파란색만 있었는데 얘의 인지도식은 파란색 뿐이었는데 변형돼서 파란색, 빨간색 두 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조절은요 정리해드립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도식을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식이 변형되게 되는 겁니다. 조절 같은 경우는. 자, 동화 같은 경우는 내 기존의 도식 속에 그냥 그 정보를 추가할 뿐인데 이 조절에서는요 기존의 도식으로는 부족해서 도식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식이 원래 파란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까지 생기게 되는 거. 지금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눠서 눈에 확 보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인데요. 실제로는 인지도식이 변화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와 조절 두 가지 인지 기능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꽃, 인지 발달 단계. 그러면 오케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인지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이용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식의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형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것은 이제 알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인지 기능은 이해했고요. 근데 인지 발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어떠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가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면서 이 이론을 정립했다 했죠? 피아제는 4가지 시기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감각운동기.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자, 미국 나이 기준이겠죠? 0세에서 2세. 전조작, 그 다음 단계가 전조작기. 2세에서 7세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1세.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상. 우리가 이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먼저 감각운동기부터 보겠습니다. 감각운동기는 0세에서 2세인데요. 뭐 한국 나이로 1세에서 3세 정도 되겠죠. 자,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 어떤 거 행동을 할 때 이제 사고를 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감각하고 행동하는, 즉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반응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가 있어. 그러면 아이가 이걸 봅니다. 그러면 이거 예쁘게 생겼네. 우리 엄마 줘야 되겠다 하면서 딱 집는 거야. 뭐 그렇게 집을 리가 없죠.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보면 딱 방울토마토 보면 방울토마토 보인다, 집는다, 먹는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사고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어떠한 시각적인 자극이나 뭐 여러가지 후각, 청각 등의 자극을 통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단순하게 보이는 것. 이 정도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 사고를 한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의 특징은 바로 대상 영속성입니다. 자, 대상 영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그 까꿍놀이 알죠? 아이들한테 까꿍 하는 거.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하면서 손을 딱 피면 아이들이 막 환장합니다. 너무 막 웃어, 좋다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선생님도 조카한테 해봤는데 조카한테 이제 가서 그러는 거야.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선생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자, 이 뒤에 선생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시야에서 없어져도 그 없어진 것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카한테 이제 뭐 가릴 걸로, 자, 이걸로 이제 딱 가립니다. 이렇게 얼굴이 가렸어요. 그 조카가 봤을 때는 엄청 놀란 거지. 왜냐면 지금 삼촌의
머리통이 사라졌거든. 이 세상에 없거든. 그래서 얘가 놀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단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아이는 너무 신기한 거지. 이 삼촌의 대갈통이 방금 없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딱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신기하니까 막 웃고 막 재밌어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아이들은요, 대상 영속성이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존재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영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요, 대상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또 다시 PPT 보시면,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요, 대상 영속성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대상 영속성도 생기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전조작기로 넘어가는데요.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우리 나이로는 3세에서 8세 정도, 유치원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전조작기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사고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중심적 언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용어 아나요? 집단 독백?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있어. 근데 아이들 어린이집 가봤어요? 그 아이들이 모여 있긴 한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나 이거 장난감 너무 멋있다. 얘는 옆에서 막 내 인형이 제일 예뻐. 어떤 애는 막 블록 쌓다가 넘어져서 이거 누가 넘어뜨렸어. 막 다 자기 할 얘기 하고 있어. 이런 게 자기 중심적 언어고요. 집단 독백, 집단이지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이런 게 자기 중심적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 실험이 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먼저 그 전에 자기 중심성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이가 있네요. 아이가 이제 산 3개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건너편에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산이 3개 있는데 저 인형의 입장에서 인형이 바라보는 산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물어본 거야, 이 아이한테. 그 아이는, 자, 여러분은 뭔지 알겠어요? 인형이 바라볼 때 요거 그림 4개 중에 어떤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겠어요? 자, 요 그림이죠? 위에 거. 근데 실제로 이 전조작기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요, 10중 8구 요 아래 그림, 요거에 저 인형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뭡니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보는 때 보이는 그림이잖아. 실제로 이 인형이 보는 시야에서는요, 요 위에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전조작기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기 어려워서 내가 보는 거를 남들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 보면 이제 숨는다고, 자 숨어봐, 막 숨바꼭질 하는데 이제 숨어봐 그래. 그 아이들이 어디 구석에 가서 방 구석에 벽에 막 얼굴을 묻고 딱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뭐야? 벽에 눈을 받고 딱 숨어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도 나를 잡는 술래도 아무것도 날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집중화와 보전 개념입니다. 집중하면 뭐냐면 이제 한 가지 관점이나 상황에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상황에서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알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화학작용 전과 후가 질량은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게 이제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이 A와 B가 같다는 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전조작기에는. 예를 들면요, 밑에 사진 보시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물을 보고 있는데요, 비커에 물이 들어있네요. 이 두 가지를 봤는데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 비커에 있는 물을 이 길다란 물에 따라 볼게. 그랬더니 이제 원래 있던 비커와 더 길다란 모양의 비커가 있는데요,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물의 양이 더 많지? 그러면 이 전조작기 아이들은요,
딱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 길다란 게 더 많은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물량은 똑같은 거잖아요. 옮겨 담았지만 그 물량이 변하는 건 없죠. 마치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전과 후가 똑같은데 이러한 뭔가 전환되는 거 이런 것 예를 들면 뭐 기호 같은 거 있죠. 부등식 할 때 뭐 1 더하기 2는 3인데 요거를 2를 오른쪽 넘겨서 1은 3 빼기 2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이 전조작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라는 게 연계돼서 보존 개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만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 모랄론적 사고. 무슨 말이냐면 물건인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전조학기 아이들과 놀아줄 때 이제 인형을 갖고 노는데 뭐 그 잠만보 인형이 있어. 그러면 자 우리 잠만보와 같이 놀아봐요. 해서 놀다가 잠만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네요. 아이고 우리 잠만보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펑펑입니다. 펑펑 울어. 우리 만보가 죽었다고? 하면서 막 울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잠만보라는 인형이. 그런 것처럼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어떤 물건이 실제로 생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물활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조작기까지 알아봤고요. 전조작기를 거쳐서 이제는 구체적 조작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는요, 전조작기와 좀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봐볼게요. 자, 구체적 조작기는요, 7세에서 11세, 즉 우리 나이로는 8에서 12세 정도 되는 나이고요. 보시면 처음에 전조작기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었죠.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이것이 발달돼서 언어가 이제 사회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 자기중심적 언어 쓴다 했잖아요. 집단 독백.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언어의 사회화, 이제 서로의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좀 대화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 할 말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집중화, 보존 개념이 없다 했었죠.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상황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탈집중화, 그러니까 집중화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탈.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이 생긴 거죠. 더 이상은 한 가지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수학 기호 같은 거, 부동어도 이제 쓸 수 있겠죠. 보존 개념이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 개념이 생기면 이제 우리 사칙 연산을 할 때 쓰는 연산들, 혹은 A가 B보다 크다, 혹은 A가 B보다 작다,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분류와 서열화. 이제 드디어 조작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이.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이 이게 물질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조작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조작 중에 이제 분류와 서열화, 어떤 것을 분류하는 거, 뭐 물고기 종류는 물고기끼리, 어류끼리 분류해보고, 파충류를 따로 분류해보고, 포유류를 따로 분류해보고, 이제 동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이제 서열화. 이제 우리 집안에 뭐 3대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장 위에 서열, 그 밑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가 있어. 뭐 이런 서열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 조작기를 거치고 나서요, 우리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가게 됩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요, 이제 11세 이상, 우리 나이로 12세 이상의 아이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특징이 가설 연역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는 뭐냐면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를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토대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사진 속에 여성이 있죠? 여성이 이제 남자를 보는데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남자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것 같고, 항상 나를 배려해 줄 것 같고, 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자녀도 참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능력이 하나 생긴 것은 바로 조합적 사고.
요거는 뭐냐면 조합적 사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랄까 학습할 때 뭐 학습 플래너 이런 거 이용한 학생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어도 나름대로 오늘은 이런 거 해서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조합적 사고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학습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굉장히 좋은 능력들이 팍팍 생겼네요. 형식적 조작기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뭐가 생기냐면 청소년기에 자기 중식적 사고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유명한 병이 있죠. 외국에서 함부로 못 쳐들어온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중2병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2쯤 되면 이제 사춘기야,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웃자고 중2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병이 아니라요. 이제 청소년기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자아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기 중심적 사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상의 청중, 또 하나는 개인적 우화. 먼저 상상의 청중은요,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있는데 항상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연극 배우고요. 항상 내 주위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배우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지라도 머리 한번 더 만져보고 거울 보고 지금 머리가 엉키지 않았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뭔가 심하게 더욱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상의 청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적 우화입니다. 뭐 우화 그거 있죠. 뭐 우툴인가? 그 막 겨드랑이에 날개 달리는 어쨌든 신화 같은 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거는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면 그런 거잖아.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은 떨어져 죽어도 나는 날 수 있어. 이건 되게 비약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입해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 뭐 위험한 장난을 해요. 그러면 위험한 장난을 하면 뭐 다쳤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나는 이 장난을 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다쳤어도 나는 안 다칠 수 있어. 나는 조심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나는 안 다칠 거야. 이런 생각도 개인적 우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기부스 했는데 선생님 집에서 학교 가는데 이제 자전거를 보통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다쳤잖아. 근데 사실 다리 하나 기부스해도 그 한 발로 자전거 탈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스킬 있게 하면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거 목발 겨드랑이에 끼고 이제 잡고 이제 한 발 기부스 하고 이제 한 발로만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이미 이때부터 위험하지. 근데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전거 경력이 있지. 이런 걸로 쉽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뭔가 균형을 잘 잡는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4살부터 스키를 탔던 사람으로서 뭔가 균형을 나는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한 편이었고 뭐 이랬어서 좀 다쳐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하루는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집에 빨리 가려면요, 그 도로에 사이드길 있죠. 사이드길로 가면 되는데 그게 역주행 방향으로 갔어야 됐어. 근데 그 길을 이제 가지 말라 하죠. 선생님도 그때는 어렸습니다. 중2병이 있었고
개인적 우화가 있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역주행을 한 겁니다. 우산 들고 한 손은 우산 들면서 목발 겨드랑이 끼고 이제 한 손은 핸들 잡고 선생님 두 손 놓고 못 탔거든. 그렇게 이제 한 발로 타면서 자전거를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다 그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만약에 잠깐 미끄러졌던가 아니면 그 목발이 바퀴 사이다 꼈어 그런 상황이 났으면 즉사했겠죠.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막 오는데 내 몸도 컨트롤할 수 없게 다리도 기부쌌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 난 남들보다 손발력이 좋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팩트긴 하지만 어쨌든 과장된 생각이었죠. 개인적 우화. 이런 것이 이제 개인적 우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What?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 남을 의식하게 되고요. 나는 괜찮아, 난 특별해. 이런 개인적 우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요, 나쁜 게 아니라 항상 이건 그냥 우리 자아가 성장하는데 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타인과 많이 상호작용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이제 어른 자아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그 말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자, 과제가 있습니다. 자, 과제는요 주제 1과 주제 2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성찰해 보시오. 혹은요 하나만 정했는데 그러면 쓸 용이 너무 없다. 그럼 두 개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주제 1은 대상 영속성. 우리 배웠었죠? 내 시야에서 어떤 물체가 사라지면 그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대상 영속성이 없다 그랬어요. 대상 영속성이 있으면요 시야에서 없어져도 그거는 어딘가에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영속성 혹은 집중화는 이제 한 가지 관점으로밖에 못 보는 거. 이러한 현상들이 유아들이 보이는 특징과 관련해서 행동의 예시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 조카 얘기해 준 거 있죠? 그런 예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혹은 내가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어떤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걸 봐서 이건 전주잡기에 이러한 성격,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고요. 주제 두 번째 거는요. 우리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 봤었죠?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이것을 여러분도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다 자아가 성장하면서 이런 걸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상상적 청중,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어도 되고 친구 이야기도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해보세요. 네, 이것이 두 가지 주제니까요. 네, 주제에 참고해서 500자 내외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업이 끝났고요. 선생님 오늘 그 얘기 하나 들었는데 오늘 그 실시간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수업 그 실시간인데 심리학이 너무 빡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학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그 열정만큼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